그래, 나는 40명인데 여기서 잘 샀습니다. 정말 많은 북한 군인들이 죽으면 죽을수록 오히려 김정은이는 웃을 수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군사평론가 김대영입니다. 이번에는 북한군의 러우 전쟁 참전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정원에 따르면 한 12,000명 정도의 북한군이 지금 러우 전쟁에 참가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 병력 가운데 일부가 약간 선발대 형식으로 현재 전선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보셨겠지만 부상을 당한 북한군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한 충격을 줬는데요. 러시아 아무런 정찰도 하지 않고 저에게 항상 무기도 주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이 러우 전쟁의 북한군의 파병 가능성을 미리 좀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만, 같은 민족으로서 이런 부상당한 북한군 병사의 모습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부상을 당한 부위도 지금 보면 주로 이제 머리 부분에 부상을 당했는데, 포격이라든가 아니면 드론 공격에 의해서 꽤 심한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상당히 우크라이나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부상당한 그 북한군 병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러시아어나 우크라이나어를 잘 못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저렇게 북한말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끌어냈다라는 거는, 지금 사실 이제 러우 전쟁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제 번역기 기능을 사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북한 말고도 지금 여러 나라에서 용병들이 오다 보니까 의사소통에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스마트폰의 번역기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시를 내리기도 하고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병사 얘기도 많이 이제 알려졌지만 한 40여 명 되는 자기 전우들 가운데 혼자만 살아남았다, 이런 좀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현대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단 선발대 형식으로 아주 일부 인원만 전투에 투입을 시키는 걸로 보이는데, 전선의 대부분의 병력을 투입시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상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북한도 육해 공군이 있는데 특수 부대들을 또 다른 병종으로 뺐어요. 그러니까 육해공 특수작전군 이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특수작전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정말 육해공에 있는 특수 부대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부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파병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간 병사들이 북한의 좀 엘리트 부대인 특수작전군 소속이다, 그 중에서 좀 중요한 사람들만 뽑아서 갔다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특수작전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가장 신임하는 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김정은이 가장 최정의 병력들을 보냈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군경력이 3년 이상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최정의 그런 요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내진 않았을 것 같고, 많아야 2년 그런 사람들 위주로 보냈을 걸로 예상이 되고, 보면은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일단 신체 조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그 특수부대 인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왜소해요. 그리고 북한군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영상에서도 보시겠지만 북한에서는 격술이라고 많이 하는데, 각종 무술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벽돌도 깨고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은 그런 차력으로 되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개인의 신체 조건도 중요하지만 어떤 장비, 무기를 갖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심지어는 좀 우리나라에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갖게 되는데,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잘 보시면 대부분 평지예요. 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에 이런 데 너무 눈에 잘 띄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그렇기 때문에 과연 북한군 특수작전 부대들이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도 사실 이제 미국 못지않은 특수부대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근데 2022년부터 지금까지 그런 수많은 특수부대원들이 전선에 투입돼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갈려나갔어요, 다. 지금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스페츠나츠라든가 공수군, 해병대 이런 부대들을 잘 보면 전멸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2년에도 러시아의 이제 공수군도 심지어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 공격하러 갔다가 병력의 한 거의 3분의 2가 전멸했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북한군 특수부대를 높게 평가한다 그래도 저 환경에서 과연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북한군 장교로 보이는데 이 모스크바 이 붉은 공장을 막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여기에 보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막 붉은 공장 앞에서 막 사진도 찍고 뭐 이런 것도 중국 쪽 SNS 통해서 많이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북한처럼 100% 통제된 사회가 아니에요. 이런 스마트폰을 갖게 되면 뭔가 여러 가지를 알아보겠죠. 그러다 보면 내가 알고 있던 북한은 뭔가 잘못된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탈북한 이 북한 외교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에 있다가 이제 해외로 부임지로 가게 되면 처음으로 하는 게 몰래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김정은을 쳐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한글로 된 제라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들이겠죠. 그걸 보면서 굉장히 실망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비슷한 상황이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 스마트폰을 가진 북한군들은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장교급들 정도만 갖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요를 일으켜서 탈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측에 귀순을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죠. 심리적 동요 중에 가장 큰 변수로 저는 이것도 보는데, 러우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2,000불 정도의 월급을 받는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12,000명으로 계산해 보면 2,400만 불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최근 환율로 계산해 보면 거의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 당국이 아마 월급의 대부분을 다 가져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군과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나는 한 달에 얼마를 받는데 너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받는 게 거의 없다 그러면은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럼 뭐 탈영도 있을 수 있고 귀순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우크라이나 정부나 군이 향후에 심리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마 심리적 요동을 겪는 북한군들이 많이 발생할 거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걸 봤을 땐 2022년부터 지금까지 한 70만 명 정도 사상자가 발생했다, 러시아군이.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장에서 지금 이 생존 확률이 지극히 적다라는 걸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면 참전한 북한군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이건 있습니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보단 오히려 죽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죽었을 경우에는 또 위로금 형격으로 돈을 더 줍니다. 300억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북한, 특히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거 지금. 또 이걸 가지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더 열심히 하겠죠. 우리가 그동안 이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할 때마다 각종 제재를 하면서 북한의 이런 외화 유입을 막아왔는데, 지금은 사실상 이제 큰 구멍이 뚫려버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로는 이런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서 그동안 사실 이제 북한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경제에 관련된 부분을 중국에 다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와 가까워지면 그런 부분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막대한 외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식량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국과의 관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거 일거양득이다. 외화도 벌고 북한이 부족한 식량, 에너지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고, 정말 많은 북한 군인들이 죽으면 죽을수록 오히려 김정은이는 웃을 수밖에 없다. 몇몇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좀 우크라이나가 약간 상황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잡힌 사람들을 본인들이 유리한 시점에 아마 공개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중 몇몇은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라는 사람들도 나올 겁니다. 근데 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설에 의하면은 한국으로 보낼 일 없을 것이다. 지금 러시아에 잡힌 우크라이나 군과 포로 교환 형식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죠. 많은 시민단체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한국에 간다는 사람을 막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민단체도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탈북자 단체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한국으로 와서 부상당한 북한군 병사도 얘기했지만 총알바지로 쓰여졌다, 속았다, 이런 것들이 만약 전단이나 대북방송으로 나간다 그러면 전방에 있는 북한군들이나 또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겁니다.
최근에 러우 전쟁의 양상이 굉장히 소모적인 전투를 수행하고 있어요. 더욱이 우크라이나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드론인데, 이 드론이 하루에 수천 대씩 날아다닙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큰 드론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아는,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이 쿼드 드론이라고 하죠. 프로펠러가 4개 달린 그런 작은 드론들이 하루에 수천 대씩 날아다녀요. 근데 이 드론이 너무 많이 날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공격하는 측이든 방어하는 측이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선 후방에서 병력들이 집결하고 전차, 장갑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결해서 공격이나 방어 작전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드론들에 의해서 대부분 다 발견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드론을 통해서 이제 포격을 유도하는 거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드론에 폭탄을 달아서 공격을 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둘 다 제대로 된 공격과 방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참호를 파고 마치 1차 세계대전처럼 정말 이 수제곱킬로미터의 땅을 두고 아주 지루한 소모전을 하고 있어요. 장비도 지금 다 대부분 이제 파괴되고 손실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전차, 장갑차 같은 게 엄호를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북한군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징집이 됐든 모병이 됐든 또 병력을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한군을 우크라이나군의 방어가 잘 된 지역에 밀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실제로 지금 몇몇 영상들 가운데서는 장갑차를 타고 이렇게 돌진하는 러시아군 영상이 나오는데, 뉴스나 SNS 통해서는 저게 북한군들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장갑차를 타고 하는 기계화 부대들의 작전을 제일 중요한 게 장갑차에서 타고 내리고 할 때 하는 승하차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데, 병력들이 막 내리자마자 장갑차가 막 도망가고 막 이런 영상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사실 이제 장갑차가 서서 장갑차에 달려있는 각종 무기로 이제 엄호 사격을 해줘야 되는데, 워낙 드론들이 이런 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병력만 뿌려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최전선의 우크라이나 군들이 뭐 가만히는 안 있겠죠. 공격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뭐 이런 영상들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북한군 특수작전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승하차 전투를 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특수부대들은 장갑차를 안 쓰기 때문에 승하차 전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전투에서 보여진다는 거죠. 저는 이게 좀 유익 있게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지금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보급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무기류 같은 경우에는 전투를 하면서 많이 이제 파괴가 됐어요. 73식 대대기관총이 러시아군 쪽에서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이 73식 대대기관총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중동 지역에서는 좀 여러 차례 발견이 됐습니다. 북한이 이제 많이 외국에 수출했던 그런 총기류 중 하나인데, 이게 쿠르스크 전선에 나타났다라는 거는, 첫 번째로는 러시아군이 그만큼 많은 무기를 잃어서 이제 기관총도 북한에서 수입을 해야 될 정도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아마 이 북한군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썼던 무기들이 손에 익었기 때문에 이 기관총을 또 전선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북한군과 함께 북한의 각종 소화기류, 소총이라든가 기관총, 방금 말씀드렸던 73식 대대기관총 같은 것들도 아마 북한군이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러우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유명했던 것이 뭐냐면은 러시아군의 특히 이제 보급체계 관련돼서 부정부패가 심하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급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먹고 마시는 거, 물이라든가 식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최전선까지 보급이 잘 안 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전투 수행을 하는데 향후에 여러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지금 러시아군의 상황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어요.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커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전쟁에서 중요한 건데, 이런 다친 부상병들을 전선에서 빨리 후송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재활을 하고 다시 복귀시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러시아군이 이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총으로 한다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이 철조망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목을 긋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우크라이나군 드론에 촬영이 돼요.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가능한 수단이 있고 생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전선에서 데려옵니다, 다 웬만하면. 근데 러시아군은 사실상 이제 방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정도로 병력 관리, 그 다음에 후방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난장판이라고 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22년도부터 올해까지 거의 3년을 끌어왔는데 지금 사실상 종반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고 1월 말에 이제 새로운 미국 대통령으로 들어서는데 그때부터 아마 점차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줄여가겠죠. 일설에 의하면 이미 휴전안은 나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휴전안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20년 내에 나토 가입이 안 된다. 대신에 보통 이게 FMF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이제 군사 원조를 지속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종전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럼 이제 어떤 안을 들고 나올 거냐 서로. 그게 지금은 핵심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지점에서 멈출 거냐. 그리고 완충구역의 설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잘 보시면 군사분계선이 있고 또 일종의 완충구역이 있잖아요. 비무장지대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를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뺏긴 쿠르스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지금 전선에서 쿠르스크를 회복하지 못하고 일부분이 저렇게 우크라이나군에 점령된 상황에서 멈췄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또 한 가지로는 러시아는 지금 각종 제재 봉쇄가 돼 있는데 과연 이거 풀어줄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종전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양쪽 다 땅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6.25 전쟁도 잘 보시면 휴전이 되는 그날까지 싸웠거든요. 이 산 하나를 두고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일정한 뭐 진짜 몇 제곱킬로미터의 땅을 두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가운데 휴전안이 성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유럽 쪽에서 우려하는 거는 잘못 종전이 되면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아니면 종전안을 통해서 러시아의 제재가 풀리고 그러면 이제 한 2, 3년 정도 러시아가 다시 경제가 살아나고 병력도 다시 이제 증강을 시키고 뭐 무기도 다시 만들고 그러면 또 우크라이나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아닌 다른 곳을 또 공격할 수 있다. 그런 우려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발을 들였기 때문에 푸틴의 제2차 우크라이나 침공 혹은 유럽의 다른 지역에 침공을 했을 때 또 북한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종전이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불씨가 이렇게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란 변수가 이제는 유럽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점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